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와 네 분의 토론을 들었고요. 지금까지 한 토론에서 가장 시간을 갖다가 우아하게 지키면서 토론을 이어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편안한 자리에서 이제 토론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살짝 오늘 좀 빠진 부분이 있다고 느낀 게 있어서, 김남경도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매체와 관련해서 화가 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가 신문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은 대부분 다 모르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제 신문 발행을 멈추고 인터넷 매체로 이제 돌아섰는데, 그게 물론 과정을 거쳤겠지만 그게 충분히 토론되지 않고 그냥 기술적으로 처리된 다음에 넘어갔다라는 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속노조 정부가 지금 신문을 내는 거고, 거의 내는 몇 명의 선별 단위에서 신문 제도를 내는데 거의 없다는 거죠. 민주노조 운동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매체에서 선전 매체에서 이제 줄어드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SNS로 넘어가는 거는 불가피한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기존의 매체를 그냥 버리고 SNS 수단으로 가는 것이 운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해석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민주노동당과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가 이제 선거도 싫어하고 그런 관계로 합법적인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그 소위 대중연당에는 가입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민주노동당부터 시작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유시민이 관찰해 왔는데, 그 민주노동 오늘 빠져 있는데 이낙연님께서 민주노동당과 그 이후에 후계 정당들의 선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왜냐하면 먼저 이렇게 띄우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노력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이제 이 기관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10만 당원을 가진 정당이 저렇게 허접한 것을 기관지라고 내는가라고 이제 느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기부터 일교 환경이 변하면서 굉장히 많은 활발한 토론들이 인터넷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이제 지도부가 이제 최소한 첫 번째 자기 원칙에 충실하고, 두 번째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미래에 대한 감수성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었을까? 거꾸로 뒤집어서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서 내려갔으면 이후에 이제 좀 자멸이라고 보는데, 조멸과 자멸의 과정을 했겠느냐? 그래서 없어서, 미래가 없어서 기관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이 이제 조직 상태에 대한 한 징후로 보인다 이거거든요. 이제 어디서나 이제 기관지, 기관지가 이제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인지 주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름과 시점이 월간지, 그 다음에 지보정치가 주관지였어요. 주관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관지는 첫 번째, 모든 신문의 공통적인 문제는 편집권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동과 세계 편집장, 민주노동당이라면은 주관지인 진보정치 편집장과 민주노동당 대표, 이런 게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게 심한 거고요. 민주노동당은 나름대로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보장을 했었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아시죠? 노조의 특성상 노조위원장이 왕이에요. 노조위원장이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사를 계속 돌려요. 계속해서. 그래서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편집권 문제와 그 다음에 매 주마다 신문을 낼 때 엄청난 도가 되는데, 거기에 상근 인력 3명 정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막 보장 못하고 전문 인력이 키우지 못하고 이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2007, 8년 정도에 노동과 세계가 중단됐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항상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전략으로 가는 건데, 사실 인터넷 전략은 변명이었던 거고, 오프신문을 하기 위한 그 인력 투자, 그게 보장이 안 된 거죠.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있었고, 민주노동당은 잘 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진보정치나 다 저거 했었으니까, 기관들은 다 있었으니까, 첫 번째 주간지 진보정치는,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됐을 때는 이제 PD 계열들이 기관지를 사실을 잘 운영했어요. 그런데 너무 지도부와 각을 세우면서, 이게 약간 특정 PD 계열만 대변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기관지를 이제 개선을 하다는 게 꼭 반드시 PD가 아니라 다른 쪽. 한 분이 계속 기관지, 진보정치위원장 계속해보고 계속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언론이 특정인한테 된다.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되면서 이제 NL 계열이라든가 그걸 반대하는 계열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편집권 문제로 중앙에 들어오니까 기존에 이제 편집장인 사람들이 저항을 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핵심 인물이었고, 본의 아니게 그분이 그만두게 되면서, 월간지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NL 계열이 이제 장악을 했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PDG 쪽에 나가면서 NL 동지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NL 동지들의 생각은 기관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기관지에 대한 독립성이라든가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낮추게 봐요. 그냥 선전이나 이런 정도로 보면서 기관지 위상이 약화되면서, 국민참여당과 하면 통합하면서, 민주노동당까지 있었는데, 지금 통합진보당으로 되면서, 유야무야, 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결론만 얘기하면, 기관지에 제일 중요한 건 편집권이다. 당 지도부와 이 편집권자가 어떤 관계에 있냐,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주간지의 경우에는, 최소한 4명 내지 5명. 민주노동당은 6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주간지를 하기 위해서. 주간지 오로지. 그냥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6명 정도도 되게 빡셌고, 일주일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한 16명, 16이나 2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노총은 3명 정도였는데, 그게 몇십 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편집권 문제와 신부적 하송, 이 두 가지였고, 그 다음에 날라오는 인터넷 매체 중심이라는 것 속에서 오프 기관지의 중요성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감사드리고요. 플로우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의견 계신 분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까운 얘기부터 먼저 하면, 각 조직에는 기관지가 있잖아요. 그때 이 기관지하고 조직의 집행부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좋은지, 자율적인 편집권을 보장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 집행부의 집행 기간 동안에는 그 집행부의 목소리가 중심이 나가게 하는 게 좋은지, 이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건 사실 또 어떤 조직의 연구소하고 위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판단이 좀 완성돼서, 저는 이제 편집을 하면 사상적 지도부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상적 지도부. 그런데 그렇다면 사상적 지도부는 사실 그 조직의 중심이 될 텐데, 그런 중심에서 어떤 발행하는 어떤 그런 신문, 기관지들이, 사실 이게 집행부에 따라서 아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현장 신문 좋은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직접 현장에서 맨날 직접 보는 신문. 그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얘기를 바로 인터넷에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농가 신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지역 신문이 있겠고, 그 다음에 현장 신문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의 어떤 그 묵정하는 바인 사회주의를 향한 어떤 그 농자의 사상적 단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농가신문은 지금 전국신문이잖아요. 정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전국신문이지 않습니까? 성격으로 보면.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이제 농자를 대상하는, 농자 인종을 대상하는 여러 가지 또 지역신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정한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신문이 또 있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가 좀 이렇게 서로 관통하는 뭔가 좀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메타 신문이 좀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런 메타 신문은 사실은 전국적인 전국신문의 편집위원들이나 연진 지역, 그 다음 현장의 위원들 좀 같이 대화해서 공동으로 좀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현장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장신문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그런 게 솔직히, 그렇게 죽지도 않고, 물론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죽지 않고 여전히 남대로 현장 활동이나 이런 것이 항상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각 노조의 신문, 연맹이나 노조의 신문 어떻게 또 적용할 거냐. 이 문제도 같이 또 고려돼가지고 그런 걸 연결해 서 우리가 메타 농자 신문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마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도 바라보실 분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오세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오늘 저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개인적으로 오늘 내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장민 동지가 이렇게 발제한 내용도 역사적인 내용들 진짜 굉장히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 많이 되고요. 아마 김종호 동지 내용이나 또 여기 이호정 동지 내용도 아주 이호정 동지 같은 경우는 현장신문 내용들이라서 이제 많은 이제 참고가 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하나는 김종호 동지 내용 중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게 뭐냐면 신문이라는 것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저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라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사상적 의식화를 이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변증법적 유물론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대공장 노동자 쪽수 많으니까 좋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투쟁하는 노동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급의 의식은 투쟁 속에서 발전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대조공장이라고 해서 또 쪽수 많다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쟁하는 노동자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금 건설 노조를 비롯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들, 이들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투쟁 속에서 이 자본주의 모순들을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사회 변형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나 요구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주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쟁하는 노동자, 투쟁하는 민중, 이번에 양곡법 관련해서 농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 단순한 소식 전달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투쟁 속에서 자본주의의 사상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신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뭐 약간 다르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민주노총 선거 방침 관련해서도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해주고 진적으로 변혁의 관점에서 이 민주노총 선거 방침 또는 내년의 총선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조직하는 게 진짜 노동자에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토론하게 하고 그 속에서 이 사본주의의 변혁의 필요성, 사회주의의 필요성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신문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신문을 바라봐야 되고 노동자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고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계급의식으로 무장할 것인가 그래야지만 투쟁이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신문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 이제 뭐 지금 이제 김동성 동님인가요? 하여튼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뭐 기관지 그게 이제 편집권 문제 얘기했는데 이게 또 일반 노동조합하고 정치 조직은 좀 다르다고 봐요. 뭐 특히나 이제 정치 조직은 이 사상적인 어떤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편집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저도 최근에 이제 일보전진 2보태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기서 핵심적인 게 편집권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게 이제 전원배 동지 얘기한 것처럼 편집권이 이제 멘셰비키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건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건 부가적인 거고 하여튼 앞부분에서 얘기한 게 하여튼 제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 약간 쟁점거리로 나오는 게 편집법이 그런 해서 몇 장을 누가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은 문제죠.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편집법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A 아니야 그냥 딱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러니까 문제의 성격만 크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나온 얘기 중에는 이제 지금 뭐 발표한 내용들이 이제 지금 발표한 세 가지 매체가 같이 처음 자리 같이 하면서 저희 현장신문, 정치신문, 또 지역신문, 지역 인터넷 매체.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종이냐 인터넷이냐가 이제 종이신문 당연히 인터넷 매체가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만 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인터넷도 역시 종이를 필요에 의해서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체 자체가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장과 현재 속한 지역 그리고 이제 정부 간의 이제 상호작용으로 레민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썼던 이 시기와는 엄청 다르죠.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연락을 찍어서 배포하더라도 이게 배포돼서까지 가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라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제 현재의 이제 유통 시스템으로의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배포는 이제 그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지금 표현하는 인적 네트워크 문제죠. 인적 관계의 문제. 그게 이제 조직도 가는 이런 문제인데 아까 요 세 가지 고려해서 이제 뭐 메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존의 이제 말하자면 인터넷 플랫폼들 그런 역할을 해 줬어야 되죠. 시작할 때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가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랬던 문제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새 강의가 뭐 안정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면서 서로 논의를 한다면 그런 형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것도 어쨌든 메타 신문 또는 플랫폼 신문이라고 하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 주제 관련해가지고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편집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 때는 제가 경험에 따라서 생각하기로는 당이 이 집권에 가능하거나 집권 정당일 경우는 당의 또 노선이나 이런 것이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당만 보면 안에 내부적인 뭐 논쟁 논리 이런 거 하기보다는
그 노동자 대중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폭넓은 관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대외적인 그 스피커의 역할을 할 때는 편집권을 좀 독립을 해서 지도부와 다른 입장도 얘기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 심지어 레닌의 시대에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탈린 초기까지도 기관지에서 당의 그 입장과 반대되는 것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오고 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노동당의 경우에는 당내 문제보다는 당 바깥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당의 입장과 좀 다르죠. 최근에 그래서 뭐 당이 퇴진이라는 입장을 정하는 데는 시험 걸렸는데 당의 퇴진이라는 입장을 정하기 전에 뭐 당이 뭐 퇴진으로 나가야 되지 않냐. 아니면 뭐 당하고 상관없이 대외적으로 어떤 퇴진 투쟁에 이런 것들을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당의 입장이 구속되지 않는 이런 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일시적으로 과도기적으로 그래서 질문입니다. 윤정호 동지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정치폭로는 내부로부터라고 하시는데 그 내부가 뭔지 그래서 내부로 하면 뭐 정주의 내부 아니면 의회라고 하는 자국의 국가라는 것이 공적 외피를 불러쓰고 중립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이 아닌 부분의 모순 지점들을 폭로해야 할 때 그 내부라는 것이 그 의회주의, 대리주의 표친이잖아요. 사실은 의회주의, 불가주의. 그 속에서가 가장 큰 중요한 내부의 교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부산항전처럼 현장이라고 하는 내부 속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내부의 여러 모순들을 공유하는 것인지 이런 내부의 문제를 좀 더 명료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정치선동이 지금 엄청 미약하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실제로는 이런 생산수단이 자본과 계급이 압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는 매우 어렵죠. 사실은 조선일보 하루아침에 집집마다 싹 다 그다음에 외부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대단히 수급적인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활동가를 조직합니다. 한 사람한테 조직입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이미 뭐 짜로 체제도 아니고 우리가 신문사도 만들 수도 있고 방송국도 동마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건 보다 이렇게 대목적인 방식의 정치 선동을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한 여기 신대기 동지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싶은데 그 정치신문이 하는 정치사상적 통일성을 지향하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구체적으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언제 신문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의 영통일성을 어떤 경로로 협력하면서도 통일성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랑스러운데 김정호 씨한테 질문 들어왔는데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잠깐 말씀드리죠. 예, 내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안에서 폭로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정치 선동과 정치 폭로의 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 폭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보도 자료라고 할 수 있고 보도 기사라고 할 수 있죠. 정치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론 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관계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보도 기사가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네, 객관 사실을 보도해야지 거기에 대한 평론이 나오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변혁운동 노동 언론에서 부족한 게 뭔가 저는 기본적으로 전제라고 봅니다. 폭로 자체가 객관 사실을 알리는 이런 면에서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초하는 평론 기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장만 하게 되고, 예.
근데 일반 이제 보수신문이라든가 이 친구들이 강한 것이 이제 보도기사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실들을 다 걔네들이 보도하고 사실은 이 보도 속에서 기본적인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의 대중들, 독자들의 시각이 50% 이상 결정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집중 조명하고 싶어도 보도기사, 폭로기사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신재길 동지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치신문이 지향해야 할 것은 이제 사상 통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위해서도 우선 보도기사가 따라줘야지 거기에 맞는 이제 평론이 나오고 또 보도기사가 나가야지 독자층이 모입니다. 독자층이 모여야지 사람이 뭔가 평론을 하더라도 들어줄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의회가 내부에서 폭로한다라고 했는데 의회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폭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우리가 이제 거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든 국가 권력에 대한 자료가 다 제출되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하는 발언은 연단에서 하는 발언은 전부 전 국민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도에 기초한 이제 평론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무대죠. 저는 이 측면에서 의회에서의 이러한 이제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 정치신문이 바라보는 기능이 부차적인 의회 전술의 기능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본질적인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신문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핵심적인 비리를 알려나갈 때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알려나갈 수 있죠. 우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높아지는 것이고 사실은 선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밑받침도 된다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로 오는데,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신일동일단에 한두 분 정도 더 드릴 건데, 이회전 분이 발언할 거예요? 예, 시작할까요? 네, 정치산업적 통일을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하느냐. 이 문제는 이게 가능하냐는 문제로 받아주게 되는데요, 제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방향을 하느냐는 문제보다 그게 가능해? 하는 질문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거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배워요. 다시 말하면, 이론가라든지, 말 따르는 사람들이 이론 추정의 형태나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가능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식상한 말인데, 그러니까, 대중의 경험을 조직하고 총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식상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좀 더 추상화시키면, 이론 선전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라고 하면, 이론 선전, 이론이 아니라, 투쟁 속에서 대중의 공감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하고, 공감 중심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선동 중심으로 가는 거고, 선동 중심으로 간다면 전문 역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론 중심으로 하면 이런 거가 있으면 되지만, 선동 중심으로 가면 대중의 투쟁이나 정세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하나의 카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각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런 영역은 필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지향하지 않고 지금의 시민의 반응 형태로 선전 이런 중심으로 가서는 대중의 정서를 모아내고 그 정서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그 공감대가 조직화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신문이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아까는 그냥 한번 던져본 문제였는데 구체적 방향을 물어보니까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구체적으로는 이거를 보도 기사를 통해서 할 거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유명인가 보도 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보도 기사가 없느냐
우리는 넘쳐나지만 그걸 취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도와 언론 매체와 같이 어떤 기획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젠다를 같이 써내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보도 기사 자료하지만 그 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분야와 소장판이나 이런 이벤트에는 전혀 의미 없지만 우리의 투쟁 과정이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감을 이뤄내고 이런 데에서 의미 있는 기사는 충분하고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런 기사로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아까 말했던 그 전문적인 게 결합된다면 신문의 방향성이나 사상통일이나 사상통일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이론 통일이 아닌데 대중들의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건 저는 사상통일이라고 봤고 2,500만 노동자들의 공감을 만드는 게 그렇죠.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동을 할 생각나요? 훈련대. 그렇죠.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결합되는 게 필요하죠. 이런 카피라든지 한 컷을 그림으로 바로 그려서 대중들의 정서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사람이 현장적으로 없기 좀 힘들지 않고 이런 생각이 예상합니다. 온라인에서 받아가실 분 계십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편집하면서 좀 약간 이런 그림을 집어넣었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프랑스 공산당이 현재 지금 이제 보시면은 원래 일만익 때가 기관이었는데 지금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좀 당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산당 정도 적화 정당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삼인주의 사회랑 좀 다르지만 공산당 기본이 조직 수준 되는 만큼 일관적입니다. 안 되는 사실은 이제 민노당보다 작았던 작은 규모였던 영국 공산당이나 이 공산당도 한때 온 조직의 몸을 던져가지고 일관지를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관지는 이제 레닌 시대는 하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술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 환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레닌의 모습을 할 것을 읽을 때는 그 당시에는 대중의 다수가 문맹이고 어떤 형태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됐던 그런 시대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정보 홍수죠. 다행이죠. 다르다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제가 프랑스 공산당과 밑에 공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당이 가장 서열에서 성공한 공산당들이 갔을 때 수백 종의 기관지가 있습니다. 최정점은 이제 일관지고, 최정점은 일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점의 일관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효정 문제가 청원에서 했으면은 단위 공장의 현장신문까지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훨씬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구조의 운동이 있고 조직이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 속을 연결시키는 이제 그 혈관 같은 데서 사실 이제 이 신문이라고 하는 피죠. 조직이 사리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소련만이 아니라 어떤 이 공산주의 운동 자체가 쇠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루니도 단결이죠. 독일인데 이제 이태리 공산당이 먼저 와있어요. 이태리 공산당이 1991년에 문을 닫았고 루니당은 그로부터 독립했었던 거치다가 2014년에 폐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좌파 운동은 우파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신문의 중요성과 매체 중요성을 강조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고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거를 했던 것이죠. 김영훈 잠깐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2차 대전 후에 제가 이제 네 번째 체계화라 그리고는 뭐냐면 58년 공기 당시에 시에라 마에스타 지도부의 메시지를
선전물 일부러도 통했지만 라디오 레벨대를 통해서 이제 음성 매체로까지 간 거죠. 물론 그 앞에 한번 2차 대전 때 한국 사람들이 이 음성 매체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우리는 거의 이제 이걸 다루지 않는 거죠. 물론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편해지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이제 시청과 매체까지 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참고로 이제 라디오 레벨 때는 이제 베릴라 군의 이제 방송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쿠바의 고령 라디오 방송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국가에서 방송과 혁명 과정에서의 방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쿠바 혁명이라든지 50년 쿠바 혁명이라든지 셰익스피어는 이제 니카라과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무선 방송 매체가 주요한 선전 선동의 도구였다고 하는 것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불행하게도 좌파운동의 역사도 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강조를 하지만 매체, 선전선을 종료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좌파 훨씬 선전선을 잘 하면서도 그것을 이제 잘 정리하고, 정리해서 만들어낸 매체가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소셜미디어가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이 공간에서, 아주 좀 올드한, 종매체의, 종매체, 두세 단위가 모여가지고 옛날 얘기 좀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본질이 바뀐 건 아니고, 제기됐던 문제들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역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80년대와 90년대와 하더라도 거의 모든 노동자적인 현장에서 다 포식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저도 몇 달 전에 이제 울산 가서 김정은이 잠깐 만났을 때 현차 지구 등등등에서 한 책상에서 이제 현장 신문 대여섯 좀 동시에 보는 것도 제 기억으로 한 30년 만에 했던 것 같아요. 씁쓸하지만 현실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처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새로운 새싹인 이제 인연공지의 바람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평화를 하고 있을지 그것도 몰랐는데, 어쨌든 서로 접촉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길을 오늘 토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어서 풀을 필요는 없지만은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론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에